자, 보통 60% 정도가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의 한계점입니다. 웬만큼 취업시킬 수 있는 거 다 취업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소린데. 자, 그러면 보통 국가의 고용률이요. 60% 정도가 한계점입니다. 60% 정도? 우리는 대충 이거 넘죠? 넘죠? 지금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이게 좋아 보여요. 한국의 고용률. 미국의 고용률 59.8%, 한국의 고용률 62.7%, 일본의 고용률 62.4%. 뭐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게 보이시죠? 증가 추세에 있다. 자, 기본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있는데 필연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인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령자와 전업주부 요쪽이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선 이쪽을 들어오면은 정치하기 되게 편한데 그래서 최대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왜? 임금 하락이 되니까. 여기서 우파의 철학과 좌파의 철학이 차이가 나와요. 방향성의 문제인데 우파의 철학의 경우에는 60% 정도 선이 문제가 아니면 이게 적정 스위스팟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대량으로 나오면 임금이 정체되기 때문이에요. 반면 좌파의 철학의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사회 참여를 해야 되고 전업주부 고령자를 최대한 시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좌파의 지향 자체가 공산주의잖아요. 이걸 최종적으로 하면 100% 아예 실업이라는 개념이 없는 곳, 시장을 없앤 공산주의를 추구한 국가, 즉 집단 농장 체제처럼 되는 것들이 목적입니다. 이 철학 사이에서 지금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100%까지 채우도록. 동독의 노동자 이런 말 했죠? 우리는 일하는 척하고 저들은 돈을 주는 척해요. 그런 게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평이에요. 노동 해방은 개뿌시. 니들은 죽을 때까지 더 빡세게 일하게 될 거다. 그걸 바라는 자들에게 인생 난이도는 무한히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로 한 게 될 거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입하든 개입하지 않았든 그에 대한 대가입니다. 여기 뭐 좌파들 딱 그 마인드가 있는 거 노력은 하기 싫고 돈은 갖고 싶고 요 좌파들 마인드 놀고 처먹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정확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요즘 널려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너무 풀어놨다는 거죠. 고생 좀 해봐야 될 때가 된 거죠. 자, 그럼 구인 배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구인 배수가 뭐냐면은 그 전에 트릴레마를 이야기해야 돼요. 과거에 이야기를 했는데 물가 고용 국제 수지 중 두 개만 잡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완화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물가와 국자 수지, 물가를 포기하면은 고용이 늘어나도 일하면서 가난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물가를 포기할 수 없고 국제 수지를 포기하면 아예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국제 수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서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물가와 고용을 잡습니다. 그래서 물가와 국제 수지 이거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해놓고 나머지 국제 수지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을 때 고용을 잡습니다. 그래서 세 개든 두 가지는 잡을 수 있어도 한 가지는 잡을 수 없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고용이 평소에 일자리가 적다는 뜻이에요. 그 고용은 언제쯤 되느냐?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쯤 깨집니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인상되며 회사채 동원이 어려워지면 회사들이 신규 프로젝트를 안 하겠죠. 기업 자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물가가 올랐다고 바로 기업 자금이 즉시 부족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게 한 2년 정도 텀이 걸리거든요. 회사채 우리나라 사이클이 3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쯤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상당수 고용은 중소기업 고용이고 대기업은 이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변화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이 회사채가 올라가면 매우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때 이미 죽었던 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한 방에 먹는 게 중소기업입니다. 이건 사실 개발자 같은 경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기미가 보이면 금리 인상이 단행되자마자 즉시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도망가야죠. 물가를 올렸을 때도 지금 현재 이제 물가가 오르는 동안은 최대한 기업이 가격을 안 올리다가 이제 기업 자금이 부족해졌을 때쯤 이제 물가를 올리거든요. 그게 보통 지금 타이밍쯤이에요. 2년쯤 지났으니까. 요런 식으로 뒤늦게 이제 디플레이션 상태니까 이제 물가 좀 올려도 되겠다. 요런 식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시기 나오기 전에 물가가 올랐다. 그럼 먼저 T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중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반면 인프라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올랐다. 밸류에 들어서 이제 비용 감소를 시키면 우리한테 돈이 돌아오겠네. 그래서 카펙스 투자로 비용 최적화가 진행돼 우리에게 기지개를 펼 시기가 됩니다. 자, 그럼 정권별 구인배수와 각국의 구인배수. 우리나라의 지난 20년간 구인배수가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MB 때예요. MB 때. MB 자체가 4대강을 잘한 것도 있긴 한데 요때가 글로벌 물동량이 한 절반 정도 날아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4대강을 하면서 구인배수를 0.7까지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어느 정도 수출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박근혜 정권 때는 대기업이 이제 공채를 안 하네. 그래서 스타트업 시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때가 되어서 스타트업 시장을 본격적으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박근혜 정권에서 만든 거라고. 그리고 난 다음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또 자기네들 세작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죠. 한국의 구인배수가 현재 0.36인데 보통 취업을 25% 정도 합니다. 취준생 중에. 즉 1년에 25% 정도 취업을 해가지고 고용률을 60%를 채우는 아주 빡세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빡세게 취업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청년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하고 난 다음에 절대 잘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요. 1년에 25%만 취업을 한다는 뜻인데 한국의 공공근로가 개최가 돼서요. 이렇게 취업 활동을 해서 60%라는 다른 나라와 동등한 구인율을 갖추는 겁니다. 이제 해고자료도 되지 않고 대기업 근무 비율도 낮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미친놈의 중소기업 중심의 유럽의 경제 민주화를 짓거리는 놈들은 지금 이야기하면 대가리를 깨버려야 돼요. 한국의 구인배수가 그나마 높았던 때를 따지면 이제 기업이 편했던 보수 정권이다. 뭐 이거 이야기하면 되고, 정권별로 어떻게 바뀌었냐. 2000년 김대중 노무현 때 구인배수가 0.5대였습니다. MBC기 리먼 브라더스 파산 서프라임 2009년 이후 구인배수가 0.67까지 진행되었고요. 왜냐면 이때는 국제수지가 날아갈 때니까. 4대강 약발이 떨어지자 다시 구인배수가 0.56대까지 하락할 것 같으니까 박근혜 정권은 창조경제라고 스타트업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공채가 줄어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걸 시작을 한 거죠. 박근혜 정권이 2017년에 탄핵이 됐어요. 2018년부터 문재인 정권이 시작됐고 처음에 뭘 하냐면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립니다. 이걸로 구인배수가 일단 나락을 가요. 나락을 가고 난 다음에 팬데믹 버블로 또 한 번 나락을 보내고 2021년부터 다시 또 나락을 보냅니다. 플랫폼 국감으로. 그래서 구인배수가 0.49까지 떨어졌고 2021년에 중국의 IT 기업 길들이기 요걸 본받아가지고 그대로 민주당과의 플랫폼 국감을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까지 5년 연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한국의 스타트업 시장을 멕시코, 러시아도 나오는데 유니콘 기업 후보조차 없다. 전쟁하던 나라도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데 한국에는 유니콘 기업 후보조차도 없는 수준으로 제대로 부쉈어요. 다 부쉈어요. 이제 스타트업 유니콘이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청년 세대들이 취업을 할 곳이 없는 이유입니다. 간단해요. 일자리를 부쉈으니까. 그걸 뭐 박근혜 정권이 스타트업을 시작했다고 일자리를 부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은 도저히 일자리가 없으니까 막바지 2년에 미친 듯이 돈을 뿌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세금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공공기관 일자리를 급속도로 늘려내고 예산 부족 자체도 여기에 속해요. 저거 다 폭탄 던져가지고 세금으로 다 돌아오는 거잖아. 공공 일자리 저렇게 빡 올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신규 채용도 급감합니다. 자, 플랫폼 국감으로 민간 채용 죽여버리고요. 공공기관 빡세게 돈 뿌려가지고 공공기관 채용도 이제 다음 정권 때 줄여버리고요. 저는 저 좌파 정권이 매우 역겨운 게 박근혜 정권이 만들었다고 중국 따라 플랫폼 국감하고 이후 윤석열 정권 동안 열심히 스타트업 죽이다가 그 남의 정권 때도 계속 죽였어요. 이제 자기네들이 정권 잡으니 하는 소리가 뭐다? 창업하세요. 이 뻘소리를 짓거리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2024년 때 규제 때문에 VC들 다 날아갔는데 이제 2026년에
규제를 풀자, 투자 양극화 우려 뭐 이러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보수 코퍼러티즘은 과연 좌파들이 만든 스타트업이라고 죽일까요? 아니요. 엔추파도스, 이중대, 참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쟤들은 안 죽일 거예요. 그래, 좌파 니들이 틀린 건 아니라고 하죠. 그럼 내가 이제부터 할 일도 틀린 건 아닐 거다. 그저 이건 권력 다툼일 뿐이고 단지 칩이 목숨이 걸려있을 뿐이니. 애초에 민주노총이란 곳이 국가 총파업을 하고 그런 걸 옳다고 만드는 곳인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넘어왔으면 틀리고 안 틀리고가 있습니까? 한정 KPS 보십시오. 한국노총 엿먹이려고 민주노총이 직고용시키는 거. 하청업체.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청년들 취업 어려운 건 2021년부터 민주노총이 자기네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차근차근 청년들을 장기적으로 밟아온 결과고 그걸 평소에 정치를 관심을 안 가지고 살다가 여기까지 덤태기 써먹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지. 개돼지같이 그 나이 대인데 좌파 지지하면서 몰락해도 그건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목을 조른 자연사입니다. 뭐 자기가 그렇게 제약을 했고 서약을 했으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죠. 자, 한국의 구인 배수는 잘 나가는 시기에는 0.7, 지금은 0.39. 미국의 구인 배수는 직접 계산해야 하는데 2.1까지 갔다가 지금은 0.9. 일본의 구인 배수는 지금 이제 떨어져서 1.19입니다. 즉 한국인은 매우 적은 기회에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죠. 임금이 낮아요. 일본 취업자들 지원 비율 보면 1.19거든요. 이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보통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각국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요, 전 세계 돈을 뿌리면서 무역 수지 적자를 감수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국 내 소비를 늘려서 성장하는 구조예요. 그럼 한국은 거기에 수출해서, 중국도 거기에 수출해서 생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출이 물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수출한 비용으로 원자재 사와서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여기에 국내 인프라 투자로 물가를 낮추면서 이렇게 이제 사오고 인프라 투자로 물가를 낮추면서 살아가게 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좀 취업을 25%밖에 못하더라도 살기 나쁘지는 않을 거야. 이걸 깨고 기축통화처럼 개인 중심 소비로 국가로 해보겠다. 내수 중심으로 해보겠다. 한 게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 매번 좌파들이 하는 방식인데 사실 부동산 가격 올리기죠. 자, 정부 투자, 기업 투자, 개인 소비 이렇게 증가시키고 대신 수입도 증가시키고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요게 문재인이 하던 방식이죠. 똑같아요. 중국도 지금 저거 하려다가 지금 작살나는 거고 중국은 더 이상 해결책이 없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한국인은 매우 적은 기회에서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죠. 시장의 크기라고 하는데 시장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 그거를 이제 좌파들이 열심히 죽였어.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더더욱더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죠. 이 임금을 올려주던 게 스타트업 일자리였는데 그 전까지 개발자는 자식에게도 못 시킨다고 했거든요. 2014년까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개발자 붐이 불었어요. 사람보다 일자리가 많고 이직할 기회가 많으면 임금이 올라가요. 그러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민주노총이 지령을 내립니다. 저 N에게 민주노총 양경수가 2021년에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화합해서 한 거 청년층을 민노총으로 끌어들이자 이러면서 플랫폼 국감을 했고 결국에는 IT 노조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너네들이 회사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이직해버리니까 그 이직처를 다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IT 심장 판교로 갑니다. 보통 이런 식의 구조가 되면은 흔히 이런 걸 리스크가 사회화 된다고 하는데 회사 같은 데 보면 안 잘리니까 그냥 여기서 내가 왜 밖에 나가서 도전해 하면서 대충 자리 잡으면서 그냥 시간만 때우자 일하는 척만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리스크 사회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이 기본적으로 중우정치화 되는 방식입니다. 이걸 국가 단위로 돼버리면 포퓰리즘이 되는 거고요. 보통 중우정이나 우민화나 중우정치가 되는 방식이 요 방식으로 돌아가요. 거기 있는 사람 자체가 이 비효율적인 방식을 계속 수호하는 걸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번번이 말했듯이 한국은 저성장, 포지티브 규제 등으로 해서 앞으로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건 2021년에 애초에 이야기했던 거고
그리고 적자 기업도 플랫폼 국가만 해대던 꼬라지를 생각해보면 쟤네들 백날 절해봐야 소용없어요. 반도체 생산의 전력도 없고 전략 특별 배급도의 저 세금 착지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거고 인구는 고령화될 겁니다. 이건 가치 없고 바꿔 말하면 청년 세대들이라고 하는데 툭 까놓고 말해서 X세대 자식인 이제 한 3년쯤 5년쯤 지나면 20대가 될 족속들은 뒤질 줄 알아라. 신규 진입 인력의 신규 취업과 임금 상승은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지옥으로 갈 거예요. 적성교육 그거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냥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한계치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워커급들이 들어갈 일자리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것도 아주 잘 풀린 경우를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국가부채도 이렇게 터졌는데 네덜란드처럼 이렇게 하는 법이 있어요. 네덜란드 고용률 보십시오. 82.4%. 와, 대단하다. 무려 80% 정도의 고용률을 가진 국가입니다. 물론 유로화에 통합된 네덜란드를 1,500만 명 정도인데 여기에 국가 단위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서울이라고 해석합시다. 그럼 지금처럼 잠재 성장률도 바닥치고 저성장으로 날아갈 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의 1인분 일자리 쪼개는 거예요. 짧게 일하고 파트타임으로 만들거나. 얘네들은 툭 까놓고 말해서 잠재 성장률 바닥치고 여기서 탈출해야 기업이 나아지는데 쿠팡 보십시오. 저기 미국에 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야놀자 토스도 중국 다 손절하고 미국에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 본사를 둬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맘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앞으로 성장 자체도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1인분 일자리를 쪼개서 이런 식으로 짧게 파트타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로 대체하면서 일자리를 또 계속 쪼개요. 그러면은 일단 고용률은 올라가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팬데믹 버블 이후부터 뭐가 달라졌냐면은 대부분 브레이크 타임이 생겼어요. 4대 보험까지 가입시키고 그게 딱 네덜란드 스타일이거든요. 4대 보험까지 가입시키고 브레이크 타임이 생기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비용을 낮추려고 주 4.5일째니 뭐니 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 고용률은 그냥 결과고요. 일자리 쪼개는 과정이고 이렇게 고용률을 늘릴까 뭐 저임금 노예를 낭성하는 겁니다. 결론은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사람이 열심히 빡세게 일을 하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양적 성장이죠. 그럼 월세가 오르든 물가가 오르든 숨쉬는 비용을 올려버리면 구매력이 떨어지면 싫든 좋든 간에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이건 예전에 스태그플레이션 끝나고도 90년대 여성 진출이 전부 이걸로 됐어요. 주부들이 밖에 안 나오면 가게 운영이 안 되는 수준이 되었으니까. 이거 옛날부터 쓰던 방식입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명분만 갖다 붙이면 돼요. 여성의 사회 진출의 장려 이러면서 애초에 여성과 노인들을 끌어들이는 이유 자체가 그렇게 업무 난이도를 낮춰서 낮은 가격에 써먹어서 비용을 낮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난민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중국이 고령 환율제 통제하는 것도 구매력 낮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즉 구매력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냐? 싫어도 일하러 나오게 됩니다. 뒤질래 일할래. 이게 팬데믹 버블 때 파이어족들의 자산을 박살내서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만들고 노동시장은 노예로 풍부해지면서 기본 임금 상승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했던 말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풀린 경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강제로 임금을 올리든 말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임금이 올라갔다 키오스크를 대체하는 거죠. 뭐 최저임금 올라갔다 키오스크를 대체. 기존의 수익이 안 나오는 사업이나 제품 없애버릴 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공급 위주로 파괴된 구매력은 저임금 노예를 양성하는데 더욱 긍정적으로 자기 조직화로 돌아갑니다. 키오스크가 나오든 AI가 나와 신입을 다 작살낼 수 있는 거죠.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분명 밸류에도 우리 인프라 사이버 보안의 타이밍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이렇게 양극화가 되는 거죠. 한국의 미래는 이겁니다. 구매력 파괴의 저임금 노예 만들기. 그리고 그건 지금 현재 10대들이 감당하게 될 겁니다. 뭐 운이 나쁘면 20대 초반이 감당할 수도 있죠. 심지어 그 노예를 만드는데 최대한 일조한 게 그 세대 부모라는 게 가소롭습니다. 2030년쯤 되면 관리재정 수지가 제가 보기엔 한 140조 될 것 같거든요. 그 돈으로 매우 부족하게 될 건데. 자, 그럼 이게 네덜란드의 임금입니다. 2000년부터 네덜란드 찾아보면은 시간당 파트타임이라서 시간당 임금은 나오거든요. 실제 임금입니다.
2009년 서프라임 이후부터 안 올랐죠, 사실. 물가 상승은 그렇게 했는데. 자, 물가 상승은 무난히 2% 3% 하는데 2022년에 타격이 아주 크게 나왔어요. 10%. 네덜란드 노조가 독특한 게 실질 임금 성장률 계산해가지고 그걸 요구를 해요. 그래서 약간 경제적이에요. 우리나라 노조처럼 막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노조가 야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요거 이상 실질 임금 성장률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실질 임금 성장률이 높였지만은 그래 봐야 2009년부터 10년 동안 계속 임금 안 오른 거 어떡할 건데. 이미 다 작살났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인플레이션은 2, 3%대를 유지하면서 2022년에는 10%대 재앙을 한번 겪었죠. 그 과정에서 고용률은 계속 늘었습니다. 잠깐 바꿔 생각해보자. 임금은 고정됐는데 일하는 사람은 늘었어. 이거 뭐야? GDP가 늘었네? 저임금 노예가 늘었죠. 훌륭합니다. 구매력은 죽었지만 저임금 노예가 늘었어요. 애매하게 딱 둘이서 일하면 니들이 살 수 있게끔 해줄게 라는 방식의 저임금 노예가 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벌지 않으면 어떻게든 생활이 안 되게끔. 이게 경제 통제, 그러니까 보상 조작의 이걸 보통 보상 조작이라고 하는데 이 보상 조작의 아주 교묘하게 하는, 세금 뜯듯이 하는 아주 보상 조작이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디든 피할 수 없었던 실물 자산의 가격, 이걸 백날 이렇게 해버리면 잠깐만 그럼 집값은 어떻게 올랐지? 뭐 이거 적게 오른 게 6%죠 뭐. 19%도 오르고 6%도 오르고 뭐 그런 식이죠.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 여기 10% 보이죠? 기본이 10%예요. 기본이 10%. 8% 이상. 예. 우리 지금 서울 부동산이 엄청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 4% 오른 거예요. 얘네들은 6%, 8% 이렇게 올라요. 작게 오른 게 6%, 많이 오르면 19%도 오릅니다. 주택 가격이. 자, 그럼 이렇게 낮아진 아주 풍부한 인력 비용을 낮춘 노예들로 경제 성장을 잘 이루었습니다. 네덜란드 병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물론 노예 새끼들이 많긴 하지만 노예 새끼들이 좀 부족한데 난민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던 게 유럽이죠. 국가가 망한다고요?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짬 때릴 노예가 많습니다. 제가 전편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가의 지급 보증은 세금 노예라고. 이런 노예들을 늘리는 방법이 또 이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 부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낮출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말하자면 이게 잘 풀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잘 풀렸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1,500만 명 정도의 인구기 때문에 저렇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대다수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복지국가 모델은 일하지 않는 사람을 늘리는 모델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일하지 않는 사람을 늘리는 모델이라고 착각합니다. 얘네들의 장기적인 목표는 사회 진출이라고 명분을 갖다 붙이고 장기적으로 집단 농장화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뭐 100% 일이에요. 왜 유럽이 난민을 받았을까? 얘네들의 고령화 저출산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은 싫든 좋든 간에 어떻게든 일하는 사람 숫자를 최대한 늘려야 된다. 그것도 저임금 노예로. 얘네들이 주장하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본주의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란 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뿌리지 않으면 디플레이션화 돼요. 그럼 얘네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인데 그렇다고 비용이 커버는 돼야 되잖아요. 지속하려면 저임금 노예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령화 저출산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경우도 제발 해외로 청년들이 나가더라도 연금은 유지해 주세요 하면서 난민들이 들어오죠. 그 나라에서 자란 스웨덴 본토 청년들은 고임금 인력들은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난민들의 저임금 인력으로 갈아치워버리고 점점 범죄화되고 그런 꼬라지가 난 거죠. 복지국가 모델은 일하지 않는 사람을 늘리는 모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100%까지 늘리는 모델입니다. 지속적으로 노예라는 저임금 인력, 청년 인력이 저렇게 투입이 돼야 임금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걸 숨기는 게 사회 진출이란 명분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나라는 인구가 계속 줄테고 여기서 결혼하면 재앙이 될 겁니다. 특히
맞벌이를 할 수 없는 구조로 결혼을 할 경우에는 더더욱더 지양이 될 겁니다. 왜 국가들은 청년들을 그토록 원할까요? 이들은 적은 비용으로 많이 일하고 소비를 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뭐 미국처럼 스타트업을 해서 기업가 정신에서 니들이 다음 세대 추월 차선으로 새로운 혁신을 이뤄가지고 대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운영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뭐 이 영지 안에 들어가 있는 노예 새끼들이 좀 나대지 말고 적당히 안주하고 살라고, 그거 왜 굳이 도전을 하고 그래? 리스크를 사회화해서 저기 X86처럼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척하면서 밑을 계속 짓밟는 그런 꼬라지가 되길 바라서 만든 게 이 구조입니다. 이걸 잘 노리는 방법이 여성을 끌어들인 거예요. 뭐 청년과 난민은 생산 노예, 여성은 뭐 소비 노예. 여성의 생산성은 어찌됐든 일하는 게 남자보다는 약하거든요. 그럼 뭐 얘네들은 생산 노예를 쓰고 얘네들은 소비 노예를 쓰는 겁니다. 이게 워커들이 사는 삶입니다. 정부는 생산 노예, 세금 노예, 번식 노예가 필요해요. 정치인은 그래요. 복지국가 모델의 핵심은 은퇴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100% 집단 노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말로는 은퇴를 짓거리죠. 호경기조차 영원할 수도 없는데 설마 단기적으로 돈 뿌려놓은 이 구조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지금 현재 상황은 은퇴 못한 노인과 청년들의 쉬었음이 지금 겹쳐서 청년과 노인들이 같이 경쟁하면서 임금을 계속 낮추고 있는 구조입니다. 서비스업에. 한국의 70%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보다 호경기에도 구인배수는 0.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년들은 내일은 아니니까 알 바 아니지, 뭐 니네 자식의 일이지. 그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마주한 상황입니다. 돈을 저렇게 뿌리다 보니까 구매력은 무한히 감소하고 앞으로 자산 가격은 폭등할 테니까 지옥을 각오해야 될 겁니다. 돈을 벌면 그러니까 소비하지 말고 꾸준히 달러로 바꾸고 집에서 해먹고 온라인으로 소비하고 하십시오. 네덜란드도 저게 유로화 안에 있으니까 저렇게 돌아가는 거지. 한국은 택도 없습니다. 사실 저거 부동산은 몰라도 실질 임금이라면 2009년 이후 성장한 국가는 사실 미국 말고는 없어요. 부동산은 모든 국가가 다 작살났지만 세상사는 내가 편하면 누군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지역이 시적보다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인들도 일하니까. 실제 네덜란드가 잘 풀린 사례고 여기 인구 1,500만 명의 경제 방식을 5천만 명의 한국인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제약 조건, 서약 조건도 다르고요. 자, 그럼 단기적으로 보죠. 제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게 뭐냐면 2026년부터 하반기부터는 일자리는 급감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무리해서라도 지금 이제 준비가 덜 된 친구들을 어떻게든 취업을 시켜서 잉여 현금 흐름을 최대한 만들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돈을 풀기 시작한 게 2025년 5월이었고요. 3분기 뒤에 크라우딩 아웃이 시작되니까 크라우딩 아웃이 예상되는 게 2026년 3월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이미 온 것 같기도 해요. 3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이제 3.1% 정도인데 MB 박근혜에 대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관리 재정 수지는 확대 중이죠. 140조까지. 자, 그러면 2010년대에 요 금리보다 지금 높은 건데 조달 비용이 훨씬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 경로는 지금이 제일 고점이에요. 예상치가 2027년까지 따져도 지금이 제일 취업자 수 증가 경로가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일자리가 제일 많은 거라고요. 취업 쓴 청년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이 일자리가 제일 많은 겁니다. 그럼 취업하기 그토록 힘든 지금이 제일 일자리가 많다고? 그리고 2025년 하반기 취업 시즌은 거의 완료 중인데 저는 이제 취업시킬래 다 취업시켰어요. 뭐 2명인데 그 2명은 무난하게 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할 말은 잉여 현금 흐름 보고로 어디든 들어가십시오. 원달러 환율 더 트기 전에. 상사 없고 욕하는 상사 없고 망하지 않을 정도의 회사고 빡세게 구를 수 있는 회사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존하면서 그 다음을 노려야 될 겁니다.